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최대 관심사인데요. 2021년 달라진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이광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또 모신 이유가 워낙 탁월하게 여러 가지를 아셔서도 그렇지만 소수파기 때문에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에 다 오른다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님은 내년에 잘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관심을 더 갖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자 신임 장관 정책 좀 지켜보셨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기대되고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정책의 일관성이죠. 예. 뭐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갑자기 급변하거나 변동되면 시장에 오히려 소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운 국토부 장관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또 이런 불안감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합니다. 예, 혹시 신임 장관 정책 중에 이건 좀 더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저는 정책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좀 보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책의 어떤 큰 방법 중에 하나가 핀셋 규제죠. 그래서 일정 지역에 가격이 오르면 그 지역의 뭐 조정 지역이라든가 과열지구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지금 유동성이 크게 확대돼서 집값이 오르는 이런 큰 파도가 오고 있는데 핀셋으로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핀셋 규제가 아니라 범규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범규제의 정책 도입이 되게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일관성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일단 아까 한 부분은 칭찬해 주셨으니까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서는 괜찮다. 이 부분은 범규제를 하면은 근데 공급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자꾸 공급 그래도 부족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갑자기 올랐느냐. 공급은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어느 기간에 집값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 한 5년간 집값이 급등한 상황은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고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공급책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이런 투자나 투기 수요를 조율하고 규제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한 뭐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론자들은 그 말씀하신 공급이 부족해서 그게 계속 오르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공급이 충분한데 다른 투기 수요 같은 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만한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공급론자들의 어떤 주요 주장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앵커님 제가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는 쓸만한 집이 넘쳐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얘기할 때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예를 들면 자꾸 금리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떨어져서 공급이 부족해졌습니까? 아니죠. 금리가 떨어져서 투자한 사람들이 시장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 공급을 짓거나 신도시를 개발해도 전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집을 많이 공급해도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네 채 사면 계속 공급은 부족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수요에 대한 관심, 수요에 대한 정책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저번에도 잠깐 여쭤봤지만요. 그럼 다시 워낙 내년에도 어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고 공급은 부족하고 어떤 집값이 상승한다는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를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다수파니까 의원님은 소수파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 내년의 흐름을 어떻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내년이랄까 1, 2년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집값을 전망할 때 중요한 건 지금까지 집값이 왜 올랐느냐, 왜 상승했느냐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원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갑자기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시장의 매물이 감소해요. 저희가 공급이라고 하는 거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죠. 아무리 주택 분양을 많이 해도 시중에 팔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집값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내년부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망을 당연히 예.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 두 채 이상의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취득세가 8% 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시중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보유세라든지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안 내놓을 그런 유인,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면 당연히 집값은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전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2020년은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라는 걸 저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금리가 두 차례나 인하됐고 그리고 전에 없던 전월세 상한제라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뭐 일종의 패닉이라든가 영끌 수요들이 갑자기 나타난 건데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유동성 부분은 유동성이 계속 넘쳐난다는 가정 하에서도 집값은 아까 그런 방향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단 유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할 때 근거는 뭐냐면 계속 금리가 내려가기는 한계에 도달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저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였던 금리가 4%, 3%, 2% 이래야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지. 그냥 1%대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통화량이나 시중의 유동성 차원에서도 일종의 저량의 개념이 아니라 유량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증가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위원님, 그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돈을 더 푸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더 넘칠 것이라는 전망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돈을 푸는 방향성이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거나 시장의 전체 유동성을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가 더 심해서 금리를 더 낮추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전체 시중금리나 정책금리가 내려가긴 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을 못 벌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을 보완해 주는 건데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집을 못 가져서 불안한 분들한테 어떤 전술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뭐 아까도 계속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시중에 집이 부족하다. 절대 집이 부족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이미 주택 보급률 98%가 넘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율이라든가 이게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누군가 집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상승하려면 누군가 집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전형적으로 지금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락할 때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과도하게 빚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집을 살 때는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변화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시점에 집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가격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신호냐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많이 내놓는 신호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기나 이렇게 좋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부터 이제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에 들어오는데 그런 어떤 3기 신도시 물량이라든지 청약 시장에 오히려 더 관심을 더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제까지 예를 들어 지켜봐야 돼? 이제 이 불안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뭐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집 살 길 아예 영영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런데 대략 언제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죠. 좀 힘들죠. 예. 그런데 뭐 제가 예측하고 있기로는 내년부터 이제 변곡점이 나타날 거고요. 예.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조정받고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 거래량이 회복한다면 한번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거래량도 계속 빠져요. 근데 시장이 계속 안 좋은 그런 신호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뭐 내년 말 사실 이것보다도 그렇죠. 그렇게 예. 시장의 변화를 좀 보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또 어떤 두 채, 세 채 갖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똘똘한 한 채가 오른다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제가 좀 안타까운 예. 거죠. 뭐냐면 어느 때 예를 들어서 주요 지역이 가격이 오를 땐 똘똘한 할채라고 얘기하고 예. 또 비규제 지역이 오를 때는 또 똘똘한 할채 얘기를 안 해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비규제 지역,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 지역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게 과연 똘똘한 할채입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장을 움직이면서 교란시키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지 그게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똘똘한 한 채 자체가 약간 허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똘똘한 할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일산 지역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일산 지역을 아무도 똘똘한 채라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 아무도 똘똘한 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왜 가격이 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갑자기 시장이 막 변화할 때나 그때마다 해석하는 건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영역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급론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좀 허용을 해야 된다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점도 예. 지금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호재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 예. 이거거든요. 본질은. 뭐냐면 개발 호재가 생기면 집값이 안 오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예.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사실 그 지점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한 충분한 공급이 될 건지는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시내에 대표적으로 고밀도 지구밖에 남지 않았어요. 노후주택은 대부분 10층 이상, 15층짜리 이제 노령주택들이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30층, 50층으로 올리지 않는 한 사실 근본적으로 일반 분양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집값을 크게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가 더 날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이제 불안 요인이 하나 선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어지면서 후보자들이 무리하게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풀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오면 또 시장의 혼란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지금 정부 여당에서 1가구 1주택을 입법화하는 방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제적인 규정이고요. 예. 제가 볼 때 시장에 어떤 자정작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동안 정책이 안 먹혔던 건 뭐냐면 공급을 안 해서가 아니고 역설적으로 다주택자의 규제가 약했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걸 강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강제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그렇죠. 보시면, 예. 대신 집으로 돈을 벌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강화하다든지 의무를 더 가중시키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걸 그래서 과도하게 이렇게 뭐 입법화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